근데 여기 이 선거제 사람들은 공산당의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다 겪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1970년도쯤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끌려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언니가 남편을 고발한 거였던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어, 증인은 그러니까 이 언니의 동생 말하는 거야. 친언니를 엄마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을 인민복 입은 남자들에게 넘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친언니였다. 우린 서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언니는 가족이라도 고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경험과 고통이 다 지나간 뒤에 언니에게 공산주의가 대체 뭐기에 그랬냐고 물었죠. 지금은 저도 그게 뭔지 잘 알아요. 그것은 질투와 경쟁, 학살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죠. 공산주의는 질투와 경쟁, 학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웃기지? 안 웃겨요? 공산주의의 또 다른 학살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언니가 그건 질투와 경쟁, 학살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란 건 결국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측근을 고발하고 사형전에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지. 용서가 없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이거에서 뭐가 제일 먼저 돌아내면은, 우리 지금 좌파들이 계속 뭐, 부자한테 뭘 뺏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쟤네들은 왜 저럴까 도대체 하는데 그 기저에 그 감정이 사실 질투라고 얘기하거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런 게 기저에 깔린 거라고 그러거든? 질투가 좀 그렇죠. 뭐 시기 질투하는 거죠. 남 부자되고 배 음. 아파하는 그런 거. 그래서 배 아파하는 거라고,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 기저에 깔린 심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남의 그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배 아파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어? 친언니가 남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러니까 친언니가 이 동생하고 남편이 좀 뭐랄까 엘리트였거든. 동생은 의사였고 남편은 고위 뭐였었거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친언니가 남편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어느 날 끌려가서 사형장에서 죽은 거야. 이 동생은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나중에 알았더니 남편을 고발한 사람이 친언니였던 거지. 그래서 동생이 언니한테 나중에 물어본 거, 언니 도대체 왜 그랬어? 물어본 거지. 언니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생각한 거, 자기는 생각할 때 그게 뭔지 잘 알겠다. 그게 뭐냐면 그건 질투와 경쟁, 학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질투해서 배신하고 고발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결국 그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이거 보면서 지금 이제 좌파들 하는 짓들은 결국 배 아파가지고 남들 드는 거 배 아파가지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그렇죠. 예, 예. 질투하는 거. 그거라는 거지 결국은. 그렇게 이용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비약의 반대가 뭐야. 너무 이렇게 너무 작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읽어볼 만은 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처음에 무리 씨가 이거 줬을 때 너무 싫었거든. 왜냐면 나 이렇게 잔인한 거 잘 못 읽거든요. 잔상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스킵해가지고 그냥 재판 과정만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네. 괜찮네. 그 맨 앞에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응, 응, 거기 해골들이 막 쌓여 응. 있잖아요. 응, 제가 응. 그거 거기 갔다 왔어요. 진짜? 네. 진짜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네, 저거 이렇게 쌓여 있는 거는 그 뭐야 전시용 실제 해골인데 전시용이고요. 거기 가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적은 숫자고. 어, 그럼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지? 그 안에 왜 문 부셔놨잖아. 서로 벽을 통로 연결되게. 네. 거기 다 가보았던 거야. 거기랑 그다음에 옆에 복도에 자살하지 못하게 철망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다 본 거예요. 여기는 푸놈펜이잖아요, 수도. 근데 저는 수도 어, 하고 이게 어, 워낙 전국적으로 다 처형이 됐던 그 응, 나라여가지고 어, 저는 그 앙코르와트 있는 그 응, 어디지? 거기가 이름이 있는데 응, 거기를 가는데 응. 거기에도 똑같이 해골이 쌓여 있더라고요. 해골이 어딜 가도 있어요. 아, CM님, CM님. 음, 음. 이게 197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고 음. 성장할 때 그러니까 그때 나는 새삼 지금 2021이잖아. 그쵸? 그럼 네. 1970년이면은 50년 전 일이잖아요. 그- 그죠? 70년대면은. 예. 근데 50년인데 엄청 세월이 흐른 거 반백년인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1970년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50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냉전 시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저는 음, 반대로 별로 먼 시대가 아니고 저희 음, 어머니 아버지 시대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평화롭게 뭐라 그럴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경제 발전을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 없이 그래도 가난은 했지만 걱정 없이 좀 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면서 살아오셨는데 음, 그 똑같은 동시대에 음, 캄보디아에서는 죽음을 걱정해야 됐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시대가 멀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대가 멀게 안 느껴지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난 시대가 가까운 시대인데 이런 무자비한 일이 있었다니 너무 이게 난 그게 약간 좀 그렇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거. 그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느낌. 너무 악하니까 진짜 그랬을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처음 탈북자 수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지 그때 근데 음, 그때 말로만 북한이랑 남한이 분단돼 있다고 들었고 처음으로 북한의 상황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음. 그때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프가나 대해서 정말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진짜 바로 옆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악한 나라가 있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봤는데, 그때요? 무슨 수기 봤는데요? 아니 그냥 일반 탈북자분들 수기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나라가 되게 멋있고 막 이런 동경의 음, 대상이었던 나라 진짜 오게 됐다 막 이런. 왜 네. 중학교 때 그런 수기 왜 읽고? 왜, 나는 한 번도 그거 지금까지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중학교 때 그런 걸 읽지? 음,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것 같아요. 음, 음, 오셨네요. 모리님이랑 또 나시님. 음, 음. 두 분 오셨어. 요즘에 탈북 유튜브들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 다들. 전체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저기 뭐였더라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 듀크의 자백에 대가 내가 조금 전에 읽어줬던 어떤 이 당시의 공산당 그 분위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회고하면서 얘기해주는 나는 이게 그냥 뭐랄까 이 특정 시대 특정 나라에서 벌어졌던 특수한 상황의 사건들이라고만 여겨지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맞아.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누를 죽이거나 뭐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자유가 억압되고 뭐랄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사회가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난 지금 드는 거예요. 아니 감시를 하고 있었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나는 어떤 거냐면 난 그게 처음에 그 작년에 그 코로나 한다 그래가지고 명절 때 그 작년 응, 이때쯤인가 응, 그때 응, 9월인가 응, 우리 추석한다 응, 그래가지고 응, 응, 응. 그래서 가족 모임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몇 인 이상은 또 신고한다 뭐 신고해라 그게 또 계속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악용했잖아 그게 며느리들이 그치. 며느리들이. 아, 왜 여기 갑자기 면을 어. 얘기야? 아니 내가 글을 봤어. 내가 그거를 내가 응, 어디니까 이제 응, 인터넷 네이트판인가 그렇게 응, 응, 이거 응, 뭐 금지다 했는데 쟤 응. 뭐였다 이걸 감시해가지고 신고해버리겠다 이렇게 진짜 신고한 경우도 있잖아. 신고하려고 그랬다. 그런 또 그 응, 신고할까 말까 하는데 응, 응. 보통 또 그렇게 이런 또 감시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통제를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이건 뭐 꼭 그 상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런 게 있다고는 우리도 한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억압의 정도가 얼마큼이나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억압은 억압이잖아요. 우리가 누리겠던 자유가 음, 제재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 특정 시대 특정 사건으로만은 생각되지가 않는 거 특정 분위기로만은 자꾸만 근데 내가 지금으로 자꾸 연결시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대 음, 망상증에 걸렸나 봐. 그런 아니, 생각을. 아니. 그건 좀 아니, 올바른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이유가요. 음, 그 저는 특정 시대에만 그 캄보디아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음, 음, 사회주의를 그냥 방치해뒀던 그 민족 상황적 특징이기 때문에만 그런 그 학살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아니,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이스라엘이나 그런 음, 유대인들이 뭐 음, 자신들이 가진 그 특성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그 그거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음. 그런데도 나치는 그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랬기 때문에 이건 어디나 이런 악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인종 간의 갈등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인종 간 갈등. 그런. 그래서 이 책에 있다 보면 나와. 그 위익이 전체주의로 가면 인종 갈등을 일으키고 우파는 좌파는 계급 갈등을 일으킨다고. 근데 그게 다 저기 뭐야 극단적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런 그 뭐냐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인종과 전체주의가 인종과 전체주의가 그런 계급 형태로 나타나.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게. 전체주의가 우파는 인종 갈등을 나타나고 좌파는 계급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그렇죠. 예. 근데 음, 결국엔 그 결과는 둘 다 상처만 남는 거죠. 그렇게 남는다는 그렇죠. 거. 그렇게 된. 예. 근데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재명이 될까요? 뚜껑 너무 까봐야죠. 사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돼? 이재명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재명 때문에 뭐 싸워야죠. 뭐. 어떻게 싸울 거야? 이재명이 어떻게 난 그냥 진짜 아니 지금처럼 사는 거지 근데 뭐. 이재명이가 사실은 자기 뭐 포퓰리스트 하지만은 한 방에 저 돌아설 수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왜냐 이게 좌파 정책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우파 정책 돌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얘는 이재명이가 제가 그 캐릭터 분석하기로는 이재명이는 굉장히 트렌디하게 따라가고 좀 약간 추세주의형이에요. 추세주의. 근데 나는 이렇게 예. 생각해. 그래도 걔는 그 포퓰리즘 안 버린다니까. 포주기를 안 버린다니까. 안 그래요? 난 걔는
어쨌든 걔가 들어서 안 들어서 걔가 추구하는 거는 지향하는 건 전체주의야. 전체주의고 그리고 걔는 포퓰리즘을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 하다가 극자로 가다가 이게 안 하시다 보면 극으로 가요. 그냥 우파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막 이게 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뭐 영국 옛날에 그 뭐였다 그 대처 그때 시대조처럼 그 국민들이 그때 원했잖아요.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세상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뭐 이재명 하루아침에 뭐 법인세를 깎아줄게 아니면 상속세 없애줄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아 진짜? 네. 그렇게 할 수 이재명인데 문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고 저는 50대 50을 보는 거죠. 왜냐면은 만약 그렇게 전향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를 밀어줬던 진영에서 좌파 진영에서 이재명을 딱 치는 거죠. 그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망했어요, 그거. 다 그 진보 쪽 좌파 쪽 그 NA 계열 쪽이 쳐가지고 그렇게 망한 거잖아요. 정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언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던 것 같아. 이재명이 극우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거의 성향이 그래야겠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왜냐면은 같아. 이재명은 굉장히 그 대중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초점 두거든요. 정치 스타일이. 음, 음. 그냥 궁금했어요. 난 요즘 고민이거든. 이재명이 되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근데 좀 민주당 쪽 지지자들 보니까는 이재명은 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보니까는 이재명하고 이낙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뭐 문빠, 뭐 그런 빠 빼고는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자기네도. 그래요? 예. 그냥 요즘 현재적으로 인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선에 이제 나갈 만한 특별한 그런 이렇다 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인물 정치 시대가 끝나서 그런 거예요. 인물 정치 시대가 정치 바닥이. 그게. 아, 이게 문재인까지가 이제 박근혜 문재인 그때까지가 이제 인물 정치 시대였지. 까지 했고 이제 그게 소멸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음, 음. 지금 지금 정치판도 지금 여의도판도 지금 갈팡부시팡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금. 그래, 그랬다고. 전 어쨌든 그 자백의 대가가 많은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 그 어쨌든 악의 풍범성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이 굉장히 생각해 볼만하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랑 어울리거든요. 뭐냐면 만화 G예요, G. G. G란 아트 슈피겔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버지가 그 나치 거기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유태인이구나.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들려주는 그 이야기 형식으로 만화를 그렸는데 처음부터 이게 아버지를 이렇게 유대인들을 쥐라고 묘사한 게 아니고 이제 가면서 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정신쇠약해져가지고 살아남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정신증이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실적이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카프카의 변신이네. 카프카의 변신이네.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계속 자기가 벌레가 돼가는 거잖아요. 네. 음, 끝이야? 또 얘기해주면 안 돼? 뭔데, 저 그래서. 응. 그 이제 그 여기서는 저자가 이 만화가가 아버지를 순결한 피해자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네,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 아버지가 그 수용소에서 나오기 위해서 엄청 이제 뭐
가끔은 야해도 하고 되게 고집스럽게도 하고 눈치도 엄청 보고 눈치 빠르고 유능하고 그렇게 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하자면 네, 수용소 결국은 이제 안에서 네, 결국 살아남았는데 할아버지가 된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도덕적인 인물도 아니고 구두쇠에다가 고집적인 이제 인물로서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로까지 네,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 그 뭐지? 그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네, 그걸 약자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 네, 약자가 결국 약자라 해서 진짜 약자가 아니고 그게 또 결국 선한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인 거네. 네, 그치? 네, 네, 그런 그냥 거네. 네, 그 사람 또한 거기서는 뭐 어떤 피해자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안에서 약자끼리 모인 그 수용소를 갇힌 내부에서조차 거기에서도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은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쨌든 갇힌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자기가 살아남으려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네, 생활할 때 또 역시 음, 그런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네, 거지. 그러니까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이라 해서 모두 약자며 약자가 모든 선한 거랑 연결시키지 말아라.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을 버려라라는, 맞네. 해피월드는 진짜 악의 평범성의 약간 상대적 개념인 거네요, 그거. 그죠? 네. 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음, 끔찍하고 악랄하게 음. 뭐라 그럴까 그런 뭔지 알 것 되게 같아.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더 충격적이고 더 사실적이고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거기는 더 열악한 환경인 거잖아요. 그 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또 네, 다른 형태다. 그거는. 네. 아, 그러네. 대표님 대단하네. 어릴 때 만화책 속에서 그런 거를 응? 느꼈다니. 아니 어릴 때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념이나 이런 거 자세한 건 모르죠. 근데 이 모르지만. 만화를 통해서 좀 뭔가 느껴진 게 있던 것 같아요. 음, 한 번 만화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음. 대표님 공부 잘했구나. 저요? 음. 어렸을 때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공부도 뭐 잘했죠, 뭐. 근데 너무 이제 만화나 이게 어릴 때 봤던 게 너무 선과하고 너무 구분짓고 선은 뭐 선이면서 뭐 정의인 척하는 그런 너무 이미지가 좀 강렬한 게 좀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해피워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선과 악은 구분지어야 된다는 건 그거는 좀 사실 널리 알려야죠. 그래서 뭐 무조건 선이라고 그러니까 약자가 무조건 선이고 정의인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 원래 더 악해. 그 선이 뭐랄까. 더 악해요. 또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약자라고 하는 예.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이게 착하다는 사람이 선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 그치. 음. 근데 좀 논외지만은 그걸 너무나 강조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너무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근데 오히려, 또 거짓말이 좀 심해지죠. 이제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 뭐랄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또 지혜로우려면 선한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막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성경 저는 어떻게 봐도 성경은 성경대로고 인간 세상은 인간 사람이 인간 사대로 좀 그렇게 간다는 게 좀 주의자예요. 저는. 다 뱀처럼 선한 게 어떤 거예요? 뭐랄까 무조건 그 착하기만 한 그런 선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착한데
무조건 권력에 복종하거나 순응해서 이런 악의 평범성을 만들어내는 착함보다는 이제 지혜롭게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저기 솔로몬 같은 그런 캐릭터죠.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성경 캐릭터가 솔로몬 같은 캐릭터. 아니면 저기 솔로몬 같은 캐릭터고 이제 구약에서 나왔던 모세 같은 인물이 이제 그거 저기 뭐야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루디노님하고 해피월드님은 선해요, 악해요? 어때 생각해 본인? 저요? 저는 그렇게 선하지는 않아요. 좀 선하지는 않아요. 좀. 저요? 저는요 그냥 선하단 소리를 들어요. 나는 선하다는 소리 안녕하십니까. 듣지 네, 않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스크탑으로 왔습니다. 누군데? 안녕하세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제는 벤치프레스님. 노트북으로 왔습니다. 아, 벤치? 지금 벤치는 착해 안 착해? 저는 안 나쁘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제 진짜 뭐 성격 모르면 진짜 무서울걸요. 저. 현장 가서 행사를 많이 뛰면 현장 가면은 기본이 욕 온다고 살아요 제가. 정말요? 진짜 뭐. 쌍시우금 기본으로 막 달고 다니요. 진짜 현장 가서 일하고. 그럼 원래 현장이 아니어도 항상 그 쌍시옷은 기본 아닙니까? 근데 사무실에서 못하지만은 이제 막 이렇게 행사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쌍욕을 해요 저. 원래 쌍욕은 뭐 기본이지 뭐. 기본이죠 이제. 저리 욕하는 거 저 보면은 안 좋은 건 저리 가라요 사실 저.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예? 이재명. 이재명이 그냥 쌍슛 날려야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때 막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강하게 막 밀어나와 붙여. 근데 막 내가 아주 미안한데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협조를 해주던데. 예, 잘 협조해줘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거든요. 근데 만 행사가 가면은 제가 제일 못 건드리는 게 그 무대 연출 감독은 제가 못 건드려요. 한 번 건든다고 욕하다가 한 번 뒤지게 욕 먹어가지고 행사 꼬인 적 있어가지고 하는데 절대 그 사람들 안 건드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왕이거든. 거기서는. 근데 막상 또 욕을 하더라도 서로 그걸 알고 있으니까는 서로 욕하면서 서로 도와줘요. 근데 그게 그럴수록 이게 뒤끝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욕하다 보면 절대 악의 평범성이죠. 이게 어떻게 이것도 하네.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본 적 있는데 악의 평범성이랑 N번방 사건에 대해서 같이 쓴 그 칼럼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뭐 기사를 안 읽어봤는데 좀 그거 엠번방하고 좀 기자 그 쓴 사람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를 좀 막 그 뭔가 그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엠번방 같은 사건은 완전 그거는 범죄이니까 범죄인데 그거를 마치 악의 편범죄로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거는 좀 기자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좀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께서는요? 나는 그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이제 남자들끼리 있는 학교들 보면은 몰려다니면서
같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도둑질한다거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거에도 사실은 집단주의적인 어떤 좀 거기서 오는 쾌감 같은 거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앤던방 사태도 사실은 그 집단에 모여서 더 그런 것들을 좀 빠져든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여기 그 킬링필드 그 나라나 그쪽하고는 거긴 직무 때문에 뭐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루디노님 말한 것처럼 100%딱 일치하지는 않는 면이 있죠. 자발적인 면이 있고 하니까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남자애들끼리 그룹에서 그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같이 뭔가에 동참하고 이런 모습은 조금 더 그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느낌은 들어요. 연대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연대 책임도 있고 아무튼 그 고립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거기서 그 고립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그냥 구조적으로 거기서 그 밀려나면은 내가 죽을 수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내가 이제 그룹 또래랑 어울려야 된다는 정도의 강도로도 있을 테고 앤번방처럼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도 거기서 거기 말고는 다른 데 뭐 어울릴 수 있는 다른 그 그룹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계속 그렇게 한다거나 근데 아예 평범성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정도는 조금 좀 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과감하게 이게 그거를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뭐 그런 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엠번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니까. 그 정도 생각입니다. 아무튼 모든 집단적 행동에는 그 악의 평범성은 숨어 있다. 뭐 그 정도 생각은 있어요. 네. 문제는 그 주도자가 문제인 거죠. 주도자가. 그 주도자. 근데 그 주도자도 사실은 주도자 예전에 강영님이 얘기했나? 바이킹 드라마에서 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단에서 그 바이킹이 전쟁에서 질 걸 알면서도 그냥 끌고 가는 그 지도자가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이거를 아예 멈추자고 하면은 아랫사람들이 그 집단의식에 고양돼 있으니까 그 지도자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그룹으로 뭉쳐버리면 지도자는 더 강력한 자극이나 강력한 무언가를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기가 끌어내려진다는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악의 평범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집단 형성이 되면 그냥 그대로 지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아래 구성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동참해서 굴러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전체주의란. 저도 지금 그 칼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성을 저버리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환되는 이론이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 그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최소한의 상식이랑 도덕성을 저버린다는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도덕성 그런 기준 그 기준선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좋은 의식, 좋은 정신들이 무너질 때 그게 악이 평범해진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네, 좀 그게 공감이 되는데요. 와,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도 체계를 만들어 놨었네. 계급 체계가 있고 그랬네요. 네네. 굉장히 악질이었구나. 얘네들 시스템이. 네.
의욕실 난다 읽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게 한나 아렌트가 그 저기 뭐 악의 편법성 발표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난리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나는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학교를 좋지 않은 동네 학교를 다녀서 그 읽힌들 시스템을 알거든요. 딱 그 시스템인데 이거 보니까 예, 제 밑바닥까지 그 책계를 만들어 놓고 참. 그 우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캄보디아 자백의 대가래. 대가 그거를 조금 읽어봤는데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내용인 것 같아요. 웃기는 게 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보면 네. 완벽한 그 시종 노릇, 완벽한 로봇 같은 개 같은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걔가 그 윗사람도 그렇고 막 저희 자기들끼리 막 저기 죽이잖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은 게 반대로 그냥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 네.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 감정을 난 그 책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그 사람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신문하면서 거기서 회의감을 느꼈냐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때 당시에 감정이 어땠는지를 자꾸 그 말을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말 돌리다가 계속 캐물으니까는 자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양심 가책이 있었다고 하고 사실은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좀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그 시절이 다 마쳤는데도 그 암흑기가 다 끝났는데도 자기 속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아주 강박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도 아직도 저희 말 살육하던 그 시절에서 아직 못 벗어난 있구나. 이 사람도 약간 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몸이 그냥 그렇게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아직까지 그 사람은 그 시절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시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실은 그 고통을 받고 있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 죽인 것도 얼마 안 된 일이었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최근 일인지 몰랐어요. 75년? 75년부터 한 4년 동안 있었던 일이던데.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근데 더 이상한 건요. 그 폴포츠 그 사회주의 정권이 독재가 막을 내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정권이 그 자신들 캄보디아 내에서는 우파라고 하는 훈센 총리가 그때 폴포츠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독재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웃겼던 게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전범 재판이 일어난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우연히 그때
말하자면 베트남이랑 붙었거든요. 걔네들이. 그 당시에 그래서 네. 베트남이 얘네 쳐들어가가지고 얘네를 그 말하자면 족친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 그거를 끊어내 버리려고 베트남이 그걸 걔네를 잡은 상태니까 그게 되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집단 학살이 벌어지면 집단 학살의 목적은 사실은 저기 뭐 나중에 그걸 남기지 않으려고 복수하는 사람들을 안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집단 학살은. 집단 학살이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저거를 죄를 묻고 하는 그거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곰곰이 하면 보면 그 네. 독일도 그렇게 집단 학살을 했지만 그걸 책임지고 당한 사람 재판에 올라가서 저기 한 사람도 몇 명 없었고 그래도 독일은 뭐 전쟁 끝나고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저희 스탈린 또 누구야 저기도 그렇고 모택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워낙에 나중에 뭐 복수할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니까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주의를 완벽하게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벌어지는 일은 결국에는 집단학살이다. 네. 그래야 완벽하게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음. 그런 학살을 통해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북한 말고 있나요? 중국? 중국. 중국, 북한? 근데 나는 되게 궁금했는데 왜 저 시기에는 집단 학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 저 때까지. 시기 것이 저 아니라 때까지. 전체주의 응. 국가가 생기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욕이 좀 많이 넘치고 할 때는 집단 학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왜냐하면 적이 될 만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후환이 남을 만한 것들까지 제거를 하다 보면 그냥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이듯이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죽이잖아.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전체주의를 추구하면은. 또 근데 그런 뭐랄까 이게 케이스가 집단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 이슬람이 또 집단 학살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집단 학살 벌어진 게 유고내전도 그랬었고 걔는 아주 민족을 씨를 말린다고 남자 다 죽이고 여자를 다 강간해가지고 저기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회주의만이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슬람도 사실은 굉장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전체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로만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 자백의 대가의 책을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그거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공산당 그 혁명한다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어떤 생각으로 그 혁명이라는 거에 가담을 했고 그걸 실행해 나갔는지 이런 게 그 두크의 그 재판 과정 속에서 그게 이렇게 좀 많이 알 수 있겠더라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는 심지어는 그때 그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들이 자기 혁명을 완수하는 한 과정이라고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고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보면 두크 말고 그 위에 이제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진실한 공산주의자는 두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제 참여하면서 된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회의감을 스스로 정리를 못 하잖아요. 내가 이제 스스로도 그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진짜 백이 공산주의자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끊어버리잖아요. 보면은 자기 감정이라는 거에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잘 못 느끼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어떤 패턴이거든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사고에 빠져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상을 추구하는 나와 또 그냥 현실의 내가 분리가 돼버려요. 이중사고에 빠지는데 이 사람 같이 아주 이중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고 아주 그냥 그 내 감정 자체를 스스로가 인식 못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못 살아.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도 있고 내 자아가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의 다른 목소리를 내부의 목소리를 못 느끼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존재가 스스로 망가지게 된다 그러나? 저 어떤 전체주의든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옛날에 우리 위에 형님 누님들 세대들 보면 좀 그런 거 있거든요. 윗세대들 보면은 이중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집안에서의 모습, 뭐 어디에서의 뭐 이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약간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회는 사람을 그렇게 일관된 모습이 아니게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나오는 인간의 본연의 그게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아가 망가지고 바스러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뭐라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어느 여기서는 정도 분열이라는 표현으로 예, 쓰던데.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중사고나 해서 자아가 분열되는 형태라면 차라리 그 사람은 뭔가 자기 숨쉴 구멍이 있고 자기 자아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아를 인식을 못 시킬 정도로까지 스스로 굉장히 엄격하게 차단돼서 있는 사람, 나는 두쿠의 경우는 굉장히 참 너무 신실한 공산주의자라서 근데 나는 이중사고조차도 근데 이중사고조차도 하게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됐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올 그게 때 자기가 무너진 게 없었다. 있었잖아. 그 어, 매형을 자기 손으로 먼저 죽여야 되고 음, 여동생만은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나 그 부분까지 못 읽어서 내가 모르나 봐요.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나와요? 있었어. 뒤에 뒷부분에 그게 아, 있어. 나 그래서 내가 음,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크에 대해서. 뭔가 스포당한 것 같다. 굉장히 어, 그 부분 굉장히 그치. 그건데? 훅 들어가지. 훅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엄청 헷갈려. 악의 평범성과 이 두크와 이게 모든 게 굉장히 헷갈려. 난 지금 이 아, 책을 이거 다 읽진 않았거든. 다 읽진 엄청 않았는데 재밌는 책이네. 재밌는 책이에요. 좀 더 되게 돌려야겠는데? 음. 이거 가만히 보면 이 진짜 어, 악의 평범성의 실사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어요. 진짜로. 내가 루디노 님도 안 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 그냥
몇 명 줬었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 앞에는 읽을 필요 없어. 5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잠깐 뒷페이지 책 제목 뭐라고? 음, 책 제목. 자백의 대가. 아. 근데 뒷부분 한 137페이지부터 읽으면 돼. 왜냐 아니, 앞부분 너무 잔인해가지고 내가 막 욕 바가지를 했잖아 모리한테. 나 이런 거 못 읽는데 왜 주고 그래? 나 진짜 나 근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띄엄띄엄 근데 뒷부분만 읽었어. 근데 근데 한나아렌트 뒷부분에 그게 같은 나와. 책 하고도 어때요? 이게 더 재밌어요? 한나 아렌트는 내가 서점에서 살짝 훑어봤을 때 너무 내가 못 읽을 것 같은 거야. 지루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음, 아예 그걸 안 읽겠다 포기를 했는데 이 책은 음, 이거는 내가 목차를 딱 본 순간 뭔가 재밌겠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 잘 표현했겠다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근데 앞부분의 음, 제목을 보니까 나 너무 잔인해서 나는 못 보거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안 되겠어. 왜 이런 걸 나한테 주고 그래? 그랬다가 내가 쫙 보니까 뒷부분이 실제 그 재판하면서 일어나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뒷부분만 봐야겠다. 음, 그 듀크의 심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가 궁금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뒷부분 137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음, 그러면서도 인제 중간에 막 고문하는 장면 구체적 묘사는 다 건너뛰었지. 근데 음, 어 점점점 그 듀크의 심리와 그 당시에 그 당시 분위기가 있어. 증인들, 피해자들도 같이 나와서 증인을 하니까. 자꾸 스포하지 마. 그다음에 또 나 같이 끝까지 읽어야겠어,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내가 어차피 스포한 김에 근데 내가 계속 나는 듀크를 그렇게 철저하게 다 자기 그 그러니까 아까 모린지가 말한 것처럼 이중적으로 분리되어 분열됐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걔는 듀크는 그렇게 그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일을 하고 있거나. 근데 막 음, 끝에 진짜 그 '여동생만은 살려야겠다.'라는 거를 결심을 한 거예요. 결혼도 음, 해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이거 뭐지?' 내가 확 무너지는 거야. '이거 음, 뭐지? 이거 이상하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나 아직 결론 못 내렸어요. 저는 아까 우리 초기에 음, 빼빼하고 루디님하고 이 얘기 한참 했는데 나는 아직 결론 못 내렸어. 저는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냥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이 이제 그 나쁜 사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이제 거기다 대고 십자가를 들고 이게 들어오기까지 악한 거는 절대 물러가지 않는다. 네. 음, 그러네. 그런 거 있어, 맞아. 선한 게 올 때까지 악한 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악은 악으로 못 잡아요. 음. 악을 악으로 그치. 잡다 보면 살육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큰 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예. 걔네들이 그 살육을 벌리게 된 그 계기가 그 75년도 전에 70에서 75년 사이에 그 우파가 잡잖아요. 우파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데타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에서 75년 사이에도 말하자면 살육이 좀 벌어졌어요. 그걸 보면 역사를 보면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70년에서 75년 사이에 그 뭐라 하지 지역 정당들이 그거를 했다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었다고. 근데 이제 음. 얘네들이 그러니까 75년도에 더 강하게 이거를 근절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혁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싹 근절을 시키다 뭐 그거 이렇게 된 거예요. 난 그래서 난 그 과정 이렇게 가기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그 전에 무슨 이것으로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다. 문재인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 전체주의 향하는 우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그래서 문재인을 끌어내려 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살육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감정적으로 내 스스로가 추스려지진 않지만. 그럼 다음 정권 혹시 우파가 잡아도 문재인 정권을 내에 있었던 것들을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봐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캄보디아에서 교훈을 배울 점은 그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무너질 때 그 학살했던 정권이 무너질 때 베트남이 개입을 해서 무너진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 네, 음, 모리님처럼. 그러니까 음, 그 캄보디아 사람들 그 뇌리에는 1세기부터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싫은 나라가 베트남이래요. 우리나라, 일본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외세 다른 사람 개입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음, 그게 참 희한한 게, 저기는 스스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전체주의는. 아, 아니, 그것도 내부에서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고, 외부에, 그렇지,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약해져 있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이 그러니까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 있겠지만, 외부의 어떤 뭔가가, 결국에는 그거를 하지,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거 아예 저러다가 언젠간 무너진다고 하지만 저절로 내부적으로 저절로 무너질 리는 절대 없다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충격은 줘야 된다. 우리가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외부에 어떤 그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소련이 무너질 때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미국 레이건이 아주 그 협박도 하고 막 저기도 하고 완전 갖고 놀면서 그때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요? 소련이 저절로 무너졌죠. 북한은 레이건과 내부에서 무너진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독일도 봐봐요. 독일도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전쟁 그렇긴 벌어서 하네. 무너졌고 그렇긴 하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질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저도.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제가 트럼프한테 기대했던 거는 이가 완전 쥐어떠났다잖아요. 레이건처럼. 레이건이 소련한테 한 거랑 되게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다 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레이건이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소련에 대해서 막 악의 축이라는 말을 쓴 게 사실은 맞아, 맞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련을 굉장히 막 때려잡듯이 막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손을 내밀어가지고 군축 협상을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완전히 소련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련의 굉장한 적인 것들을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죠.